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에서의 예방 교수 강화 모델을 활용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3차 개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PTR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러한 수집된 자료를 기반하여서 PTR 기능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행동과 관련된 주요 정보들을 구조화하여서 가설을 설립하는 것까지가 이 기능평가 실시의 목적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기능평가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배경사건과 그리고 선행사건을 판별하여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도전행동의 기능이나 목적을 파악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행동을 강화하는 사람이나 상황 혹은 사물 또는 활동까지도 확인하는 것이 기능평가 실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PTR에서는 각각의 그 요소에 대해서 기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안내표가 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체크리스트를 요 순서대로 작성하시면서 행동에 대한 기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요소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 예방 영역의 체크리스트에서는 배경사건, 즉 도전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배경사건과 선행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배경사건이라고 하면은 도전 행동을 유발하는 생물학적이나 신체적 조건, 뭐 아이들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약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이들의 그날의 컨디션, 뭐 피로하거나 배고프거나 이러한 신체적인 조건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사건은 뭐 등교를 하기 전에 엄마와 조금 다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형제자매와 다툼이 있었다거나, 혹은 통학하는 그 시간에 뭔가 아이가 기분이 좋지 않은 어떠한 이제 특정 사건이 일어났거나, 이러한 이제 사회적인 사건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적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날 교실에서의 소음이나 아니면 조명 같은 이러한 사건들도 모든 배경 사건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학생은 그날 등교하기 전에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배가 고픈 채로 등교를 하였다. 그리고 그날 만약에 도전 행동이 굉장히 유난스럽게 일어났다 한다면은 이렇게 배고픈 채로 등교하여서 아이들이 느낀 배고픔이라는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 도전 행동을 혹은 유발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 사건이라고 하면은 배경 사건과는 달리 도전 행동 직전에 발생하거나 혹은 도전 행동과 동시에 존재하는 특정 사람이나 사건 혹은 상황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예시를 보면은 바로 어떠한 학생은 특정 또래가 있을 때 공격적으로 변하지만 다른 또래와 있을 때에는 차분하고 문제가 없이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간다. 이럴 때에는 그러면은 그 학생이 함께 있는 그 특정 또래가 아마 선행 사건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만약에 학생이 비선호하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도전 행동이 유난히 일어난다. 이럴 때에는 학생이 비선호하는 과제가 주어진 이 특정 사건이 선행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예방 요소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예시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학교 생활 중에서 학생이 도전 행동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도전 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정 활동이나 일과가 있는지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이제 목록이 되어 있고, 그 목록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학생의 도전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선행사건이나 배경사건이 어떤 것인지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동의 도전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이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전 행동의 원인이 기술 결손인지 혹은 수행 결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에는 기술 결손과 그리고 수행 결손의 모든 행동이나 아니면 선행 자극 혹은 후속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그 각각의 행동에 대한 가설과 중재 계획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구분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수 영역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도전 행동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뭐 기능의 예시로는 성인이나 혹은 또래의 관심을 획득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자기가 피하고 싶은 활동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그 활동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러한 도전 행동의 기능을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 영역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이들의 도전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을 때도 많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사회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적절한 교체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그 교체 행동에는 도전 행동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면서 교체될 수 있는 행동, 그리고 또는 새로운 이제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서 배워야 하는 새로운 이제 대안 행동을 가르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의 유형의 교체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모든 이제 교체되는 행동들은 학생들이 쉽게 사용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학생에게 수용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교체 행동이 도전 행동만큼이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이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요거도 이제 요소의 이제 체크리스트의 작성 예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강화 영역에서도 동일하게는 여기에서는 이제 도전 행동에 이제 뒤따르는 후속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 후에 이제 주어지게 되면은 아동들이 그 행동을 반복할 수 있게 하는 강화제를 판별하는 것 또한 강화 영역 체크리스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화 요소의 체크리스트의 예시는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요소에서의 체크리스트를 완성하였다면은 이제 그 모든 행동들을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 기능평가의 자료들을 요약할 수 있는 요약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때에는 3개의 칸, 예방 자료 칸과 그리고 교수 자료 칸, 그리고 강화 자료의 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각의 자료의 칸에서는 예방 자료 칸에서는 도전 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과나 혹은 활동에 중점을 맞추어서 정리가 들어가고요. 교수 자료 칸에서는 행동의 주요 기능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마지막 강화 자료 칸에서는 행동의 기능이나 후속 결과 간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학생들의 도전 행동을 유발하는 내적 요인이나 아니면 성격 특성에 대한 의견보다는 직접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상황과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요약표를 정리함에 있어서 학생이 나를 화나게 만들려고 연필을 던진다, 이러한 이제 문장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문장에서는 모든 도전 행동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이 가미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학생이 수업 중 연필을 던질 때에는 교사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부터 먼저 살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 객관화된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문장들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요약표의 작성을 하는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식으로 아까 예방 자료 칸에는 특정 행동, 저희가 이제 조작적으로 정의를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행동들이 일어나는 배경 사건이나 선행 사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고, 교수 자료 칸에는 그 행동이 가지는 기능이나 목적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강화 자료 칸에는 그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후속 결과를 행동의 기능과 연관을 시켜서 정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예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기능평가 요약표를 기반하여서 가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가설이라고 하면은 기능평가의 결과와 그리고 효과적인 중재 계획을 연결시키는 필수적인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설은 PTR 기능평가 요약표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도전 행동의 발생 조건과 그리고 기능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는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가설 문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도전 행동 발생 직전에 일어나는 배경 사건 혹은 선행 사건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의 구체적인 도전 행동을 조작적으로 설명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행동의 후속 결과로 판별된 행동의 기능이나 목적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도전 행동에 대한 예시입니다. 조건이라는 칸에는 도전 행동 직전에 일어나는 모든 배경 사건이나 선행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적고요.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정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조작적으로 정의된 행동을 기술하고, 마지막 행동의 결과에는 그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후속 결과에까지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표로 이제 표시를 하였던 것을 다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을 한다면, 학생은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선호 활동에서 읽기나 수학 시간의 개별 활동과 같은 비선호 활동으로 전이해야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전이하는 그 특정 사건이 아마 배경 사건이 되고, 혹은 선행 사건이 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비명 소리를 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누군가를 때린다라고 학생의 도전 행동을 조작적으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결과로 학생은 선호하지 않는 개별 활동을 지연시키거나, 행동의 기능이 되겠죠. 혹은 회피할 수 있는 타임아웃을 얻게 됩니다. 혹은 성인의 관심, 즉 이제 도전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서 학생이 행동 전문가에게 보내졌다면 성인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그 기능 또한 이제 얻을 수 있었음을, 이렇게 기능과 그리고 후속 결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이제 완성된 이제 가설 문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설까지 이제 완성이 되었다면은 학생에게 맞는 개별화된 행동 중재 계획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개발된 가설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에 맞는 예방 전략과 교수 전략, 그리고 강화 전략까지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중재 목록이라고 정하게 됩니다.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네, 이렇게 중재 목록이 각각의 요소마다 제시가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제시된 중재 목록 중에서 팀원들이 협의를 통하여서 각각의 중재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전략의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전략이 가지고 있는 핵심 요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PTR 촉진자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PTR 촉진자의 역할은 이때 각각의 전략이 어떠한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효과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 이제 중재를 지지하고 있는 연구가 어떤 것인지 조금 자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촉진자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각각의 전략을 지지하는 연구를 함께 살펴보는 것 또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 전략의 경우에는 도전 행동의 유발 자극을 수정하거나 혹은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수 전략의 경우에는 도전 행동 대신에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즉 교체 행동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대안 행동에 지도할 수 있는 전략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화 전략에서는 교체 행동은 강화함과 동시에 도전 행동에 대한 강화는 중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렇게 제시되는 중재 목록의 경우에는 이름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재 목록을 학생별로 개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동 중재 계획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 개발된 이제 그 모든 전략들을 구체적인 단계나 혹은 과제 분석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중재를 실행하는 담당자가 각각의 중재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과제 분석이라는 서식이 또한 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첫 번째 열에서는 팀원이 합의한 중재 전략을 적고, 그리고 두 번째 열에서는 그 중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교사나 아니면은 실행 담당자가 각각 이렇게 취해야 되는 행동들을 과제 분석하여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중재 실행을 위한 준비 사항을 적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이제 그 서식들은, 과제 분석 서식은 이제 모든 각각의 중재 영역별로
작성을 할 수 있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제 교사가 이제 그 실행하게 될 중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문장을 제시를 하고 그 이제 중재를 실시하는 각각의 작은 단위의 그 행동들을 이제 나누어서 과제 분석을 하고 그 과제 분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나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방중재, 교수중재, 그리고 강화중재까지 정확하게 과제 분석을 하고 그 과제 분석에 대한 결과를 팀원들이 함께 협의하여서 기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행동중재에 대한 과제 분석까지 끝났다면은 이제 실행과 그리고 훈련, 그리고 코칭,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에는 촉진자가 중재 계획을 검토하면서 PTR 계획 실행 평가서라는 또 서식을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앞서 이제 과제 분석한 내용과도 조금 이제 겹칠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중재를 실행함에 있어서 관찰되어야 되는 성인의 행동을 단계별로 이제 제시를 하고 그 단계가 실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혹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지 이렇게 세 가지의 보기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계획 실행 평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촉진자가 이러한 이제 실행 평가서를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행 담당자 즉 보통은 이제 교사가 되겠죠. 교사를 이제 훈련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촉진자 역할이 또 한 번 다시 강조가 됩니다. 촉진자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이나 안내를 제시하고 그리고 모델링, 시범을 먼저 보이고 교사가 이제 역할극을 하면서 그 중재를 연습할 수 있게 촉진자가 학생의 역할을 하면서 역할극을 해보면서 그 중재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연습해보고 그 역할극에 대해서 촉진자가 또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이러한 이제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 담당자 훈련뿐만 아니라 이 외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특히 여기서는 그 중재를 연습하게 될 학생을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재가 실행되는 그 실행 과정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학생과 그리고 촉진자, 교사가 모여서 학생이 수행하게 될 그 모든 전략들을 먼저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이 모두 끝났다면은 이제 코칭을 제공할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기로 한 이제 사람이 그 중재를 수행하는 교사, 즉 담당자를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적극적인 코칭을 지원함과 함께 이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칭을 지원하는 그 과정에는 충실도를 점검하는 것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실행의 충실도를 점검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촉진자가 코칭을 위하여서 관찰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그 담당자가 실행하고 있는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충실도를 측정하는 것과 그리고 교사가 스스로 충실도를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충실도를 측정하기 위하여서 조금 전에 개발하였던 실행평가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실도 점수를 계산하여서 그 충실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요 두 번째 열에서 그 모든 이제 그 행동들이 중재에 포함된 행동들이 수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yes라고 그러니까 중재가 실행되었다라고 나타내는 이제 보기의 개수와 그리고 그리고 아니요 모든 이제 전체 항목의 그 목록을 말하는 그 전체 개수를 나누어서 이제 충실도의 점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은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다면은 교사가 혹은 실행 담당자가 충분히 충실하게 그 중재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엄격한 이제 기준을 제시할 때는 90%나 100%의 충실도를 요구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재를 수행하고 이제 그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료를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진보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에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팀이 자료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생의 행동에 긍정적인 진보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그 그래프가 만약에 이제 예시로 들면은 이렇게 나타날 건데요. 보통은 여기서는 괴성지르기라고 도전 행동이 괴성지르기다. 그러면은 초반에 이제 기초선 자료라고 하는 요 구분선을 기준으로 기초선에는 이제 그 괴성지르기가 굉장히 높은 빈도로 발생이 하였다면은 중재가 이제 실행되고 감에 따라 이제 점점 더 이제 도전 행동의 발생 빈도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교체 행동으로 선택하였던 학업 참여 행동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초반에 기초선 자료를 수집할 동안에는 굉장히 낮게 나타났다가 점점 더 중재를 실행함에 있어서 점점 더 그 학업 참여 행동이 점점 더 높게 나타났다면은 긍정적인 진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때에는 학습되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만약에 습득을 하였다면은 학생들이 그 습득된 행동을 숙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지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중재 계획의 확장 또는 일반화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여서 그 중재가 원래 실행되던, 기존에 실행되던 맥락이 아닌 다른 일과나 아니면 다른 환경에서 중재를 실행해보고, 혹은 다른 중재 실행자가 그 중재를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습득된 행동이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일반화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행동 기준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점수 체계를 수립할 때 만약에 목표로 잡았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괴성지르기의 목표 행동 빈도수가 0에서 5회였다면은 이번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을 하여서 나머지 점수 체계를 기준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도전 행동이 극적으로 감소를 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교체 행동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제하에 중재의 점진적인 소고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 점진적인 소고는 강화의 제공 빈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중재 요소 자체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소거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교수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교사의 실행 충실도가 낮아서 행동에 진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인데요. 이때에는 낮은 충실도의 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관련 조치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보면은 예상보다 중재가 실행하기가 어렵다. 혹은 중재 전략을 교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판단이 났다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그 중재 전략을 조금 더 쉽게 혹은 조금 더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혹은 이제 지원이나 자원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을 추가하고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행동표류라고 해서 초반에는 중재를 실시하는 초반에는 교사가 굉장히 충실도 있게 중재를 실행하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충실도를 이제 지키면서 그 중재를 실행하지 못했다 하여서 행동표류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교사를 혹은 실행 측정 담당자를 재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사의 실행 충실도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행동 진보가 부족할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와 똑같이 이제 기초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초반에 나타나던 도전 행동, 즉 괴성지르기가 중재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교체 행동으로 결정하였던 학업 참여가 기초선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통하여서 팀원이 협의를 하였다면은, 이때는 아동의 미진한 행동 변화를 어떻게 이제 설명할 것인지 그 원인을 탐색을 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은 아직까지도 도전 행동이 교체 행동보다 그 아동이 이제 목적으로 하는 그 기능이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재 계획의 강도가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났을 경우에는 교사가 협의를 통하여서 그 도전 행동이 아닌 교체 행동을 어떻게 조금 더 신속하고 일괄되게 강화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전 행동의 심각성이나 복잡성이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혹은 행동 특성상 너무 낮은 빈도로 나타나거나 혹은 관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팀 구성원으로 다른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모든 자료 검토나 아니면 자료 기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제 흐름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질문이 나타나는데, 그 질문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교사들이 이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TR 모델의 효과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알아보면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우수한 촉진자가 필요합니다. 촉진자의 경우에는 PTR의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각 팀원들이 각 절차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한 촉진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팀의 헌신은 팀이 학교 차원, 그리고 교실 차원, 그리고 교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함께 서로 지지하면서 헌신적으로 중재를 실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충실한 실행의 경우에는 모든 각각의 단계를 통하여서 그 계획한 대로 그 계획을 충실하게 각 팀원들이 이행해 나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팀원의 역량의 경우에는 아까 촉진자의 경우에서도 맡아봤지만, 촉진자의 경우에는 행동 원리에 대한 지식이나 혹은 PTR 혹은 PBS에 대한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팀원들을 조금 이끌어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팀원들의 경우에서도 뭐 활동 중심의 교수라든지 아니면 후속 결과를 적용하는 이러한 모든 그 PTR의 핵심 요소에 대한 조금 유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PTR의 이제 실행이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학교 차원의 지원인데요. 이것은 이제 학교 행정가들이 이 팀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 팀원들이 하는 노력을 굉장히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팀원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학교 행정가들도 혹은 기타 관련인들도 이 같은 기록 선상에서 그 같은 팀원들을 함께 지지하고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인 중재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족 참여의 요소인데요.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면은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학생에 대한 뭐 유용한 팁이나 혹은 이전에 진행해봤던 모든 중재에 대한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정보원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만약에 팀원의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함께 그 중재 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에는 그 중재가 가정에서도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재의 효과가 일반화되는 것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이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나 아니면 모든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가족에게도 분명히 전달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이 조화롭게 역할을 할 때 우리가 효과적인 PTR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PTR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PTR 모델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3차 예방에 해당하는 조금 더 고도화되고 집중적으로 제시되는 개별 지원의 하나의 구체적인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PTR 모델에 대한, 그리고 PTR 모델을 활용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